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파트 3 확실성 하에 자본 예산이에요. 일단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죠?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재무 관리를 공부하실 때는 그 용어를 조금 정확히 이해해야지 그 이해하시는 게 수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용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내가 이 용어가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거를 그죠? 이제 진행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일단 확실성하 원래 우리가 기업 가치라는 거는 이제 어떤 그 자산에 혹은 기업을 보유하면서 얻게 되는 미래 현금흐름이에요. 기억나시죠? 재무관리에 영향 미치는 거. 우리 재무관리는 V0에서 이런 수식이 있었어요. T는 1부터 무한대 캐시플로우 1 플러스 R의 T. 그렇다면 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리스크, 다른 하나는 캐시플로우. 캐시플로우는 정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이 많은 현금 흐름을 얻을수록 모든 게 동일한 상태에서 기업의 가치는 증가하고 현금 흐름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험이 크면 클수록 기업의 가치는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보면 이제 그 기업 가치 극대화하고 이제 재무관리 목표 얘기할 때요. 이익 극대화. 그럼 이익 극대화가 왜 안 좋으냐 할 때 그 이익 극대화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 이익에 불확실성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이 기업 가치라는 것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위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확실성하라는 얘기는요. 미래의 어떤 현금 흐름, 미래의 어떤 상황이 주어질 텐데 그런 상황이 그냥 우리가 그냥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그 미래의 상황에 따른 쉽게 말하면 요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이 여기 리스크, 할인율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직 할인율이라는 거를 제대로 화폐 시장 가치 정도만 배웠지 위험하고 어떤 할인율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는 걸로 하고 즉 요 리스크가 정해져 있다라고 전제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만 고려하지 요 할인율은 현재 고려하지 말아라. 그럼 좀 더 이게 일반화되면요. 앞에 불자가 붙겠죠. 불확실성하의 자본예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뭐 CAPM이나 APT 이런 이제 위험하고 수익률 간의 관계를 배우면 파트 11쪽 가면요. 이제 자본예산의 활용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를 배워요. 그때는 이게 우리가 불확실성하의 자본예산이에요. 이 쉽게 말하면 이 지금 배우는 확실성하의 자본예산은 약간 반쪽짜리예요. 아직 우리가 리스크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차 시험에서는 뭐 확실성하의 불확실성하의 이제 같이 나오지만 2차 시험에서는 100% 불확실성하의 자본예산이 나오고 금융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뭐 쉽게 나오면은 확실성화에도 나오지만 이제 확실성 불확 이제 CAPM이라는 걸 이미 안다라는 전제하에 문제들이 출제되면은 불확실성화의 자본 예산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자본 예산을 하기 위한 하나의 워밍업이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또 계속 제가 자본 예산 그랬어요. 도대체 자본 예산이 뭐냐? 얘를요 영어로 쓰면 이렇게 써요. 캐피탈 버짓. 혹은 버지팅 이렇게 써요. 자, 영어 중에 이제 기억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머니라는 게 있었고 캐피탈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이 두 개가 우리말로 하면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좀 구분하자면 머니는 화폐. 그래서 만기가 1년 이내에 어떤 자금 시장. 그 얘기는 만기가 1년 이내의 돈들을 머니라고 불러요. 캐피탈은 만기가 1년 이상인 돈들.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얘는 장기성. 얘는 단기성. 자, 버짓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그냥 예산이에요, 예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 예산하면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너 1년 동안 CPA 준비하려고 학원 수강하고 뭐 교재 사고 할 텐데 1년 예산 얼마 잡고 있니? 그러면 내가 얼마 돈을 써야지라는 생각만 예산으로 잡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기업에 오시면요. 이 예산이라는 의미는요. 정해져 있는 어떤 돈 중에서 내가
어떤 이제 계획해가지고 쓰는 돈 있잖아요. 소비라는 측면에서의 돈도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지만 기업에서 보면요, 이걸 가지면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넓게 보면 예산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내년도 예산은 얼마니? 이렇게 이제 보통 물어보면은 삼성전자는 내년에 매출을 얼마큼 하고 그중에 이제 원가가 얼마큼 들어서 이익이 얼마큼 나는 거를 계획하고 있니? 혹은 어떤 기대하고 있니?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예산이라는 건요, 수익 비용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수지타산을 계산하는 것을 예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본 예산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장기성 자금에 대한 수지타산. 우리말로 조금 직관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 뭐라고 하냐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에요. 타당성 분석. 얘는 일반적인 기업 가치하고 좀 다른 게 사업에 대한 타당성인데요. 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 기계 장치에 대한 타당성이에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반도체 어떤 장비를 샀어. 근데 이 반도체 장비라는 거는 이제 수명이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 수명이 20년이야. 근데 반도체 장비가 비싸. 근데 이게 예를 들어 1조짜리야. 야, 우리가 1조짜리 반도체 장비를 사가지고 이 반도체 장비로 반도체 만들어가지고 팔겠죠? 사업하면 과연 1조짜리 이거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1조 투자해가지고 1조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계산하는 게 자본 예산이고 그런 것들을 다른 용어로 부르는 게 사업 타당성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자본 예산이라는 건요, 회사에서 여러 가지 투자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재무관리 첫 번째 시간에 재무관리 측면에서 회사의 활동을 본다면 투자하고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해가지고 나오는 수익을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배분해주고 또 재투자하고 이러한 과정의 연속이 기업 활동이라고 했어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투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본 예산은 굉장히 기업의 어떤 중요한 이런 투자에 대한 타당성 분석, 그래서 사업 타당성, 다른 말로 하면 투자 타당성 분석을 해요. 얘는 기업 가치하고 좀 다른 게 어떤 기계 장치나 사업용 자산을 사면 이런 유무형 자산을 대부분 사죠. 대부분 이제 유형 자산 쪽인데 이런 걸 사게 되면 얘네들의 투자 수명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10년 동안 쓴다. 그러면 10년 동안 아까 반도체 장비를 가지고 뭐 천년도에 뭐 1조 원이 들어갔어. 그 다음부터 이거 활용해가지고 매출 얼마 나오고 몇 개 팔고 해서 캐시프로가 얼마큼 나왔어. 그러면은 미래 10년 동안에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그 현금 흐름에 내재된 할인율까지 추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확실성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인율은 이제 주어져 있다고 보고 그래가지고 과연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회사가 되시든 회계사가 아니시든 아니면 금융공기업에 가시든 상관없이요. 어떤 문과 쪽에서 이런 업무를 하시면요. 항상 마주치는 업무예요. 그리고 회계법인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많은 기업들이요. 기업 안에서 어떤 투자안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도 보고 야, 우리가 맞나? 제3자의 좀 객관적인 시각을 받아볼까? 그래서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다가요. 이런 투자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의뢰해요. 회계법이나 이런 데서도 그걸 이제 검토해가지고 이 투자하면은 뭐 얼마가 들고 뭐 얼마의 수익이 나고 얼마의 비용이 생겨서 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저희 의견입니다. 투자하는 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게 저희 의견입니다. 이런 용역 보고서도 해요. 물론 이제 감사 업무가 이제 메인이긴 하지만 이런 용역 보고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한 번씩 만날 업무예요. 이거를 이제 좀 쉬운 버전으로 우리가 어떤 시험 목적으로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본 예산에서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게 있어요. 기업 전체적인 걸 가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업의 주인은 채권자하고 주주잖아요. 그럼 누구 관점에서의 어떤 자본 예산 하냐? 누구 관점에서의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냐? 여기는요, 주주하고 채권자 관점에서 해요. 기업 전체. 왜 그러냐면, 이제 뒤에 가면 얘기하지만, 어떤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회계 정보를 좀 쓰긴 하는데, 그 회계 정보 중에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써요. 영업이익은 뭐 좀 뒤에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귀속되는 이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하고 채권자 관점에서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할인율도 주주하고 채권자의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자본 예산의 핵심은요, 일관성이란 말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 현금 흐름을 우리가 이제 요거잖아요. 요거 한다고 했죠. 요거 밑에 거. 그죠? 밑에 거 한다고 했잖아요. 요거 전체. 어쩌면 자산의 가치. 그럼 쉽게 말하면 요 투자의 가치, 이 사업의 가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하고 이 사업의 현금흐름이 위험도를 같이 매칭시켜야 되죠. 그게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 관점에서 현금 흐름을 추정했으면 거기에 매칭되는 할인율은 주주의 할인율. 기업 전체 관점에서 현금 흐름을 추정했으면 가중평균 자본비용. 여러분들이 입문 강의를 들으셨다고 전제해서 WACC라는 용어를 알 거라고 저는 지금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현금 흐름을 세전 기준으로 했다. 그럼 할인율도 세전 기준 할인율. 현금 흐름을 세후 기준으로 했다. 그럼 할인율도 세후 기준으로. 이게 일관되게 써야지는 게 자본 예산에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객관식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딥하게 안 나오는데 2차 시험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할인율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금 흐름에 매칭되는 이런 할인율들을 쓰면 돼요. 이 일관성이라는 건 재무관리 전반에 흐르는 거예요. 왜냐면 비교나 어떤 평가, 재무관리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 미래지향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조금 약간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온갖 이론들이 있잖아요. 이 이론을 저는 뻥이라고 치죠. 뻥. 왜 뻥이냐면 이론들이 나오려면 가정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그 가정이 현실 세계랑 매우 동떨어진 가정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안 맞는 것들도 존재해요. 일부는 맞는 것도 존재하고 당연히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안 맞는 것도 아니고 흑과 백이 아니라 약간 회색시장 같은 거, 그죠? 이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느낌상 이런 거예요. 내가 80점 맞았어 100점 중에. 이거 뭐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모르겠는데 이거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애매하잖아요. 이런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 관리는요, 이런 이론들을 얘기하는데 이론들이 조금 더 이제 과장해서 과격하게 제가 만든 뻥이에요. 뻥, 거짓말. 근데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걸 예측하기 때문에 그 예측하는 툴이 이런 이론이에요. 그럼 여러 이론들을 잡다하게 조합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치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데 이 거짓말 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앞뒤가 맞게 거짓말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앞뒤가 안 맞으면 거짓말이라도 우리가 좀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응? 그쵸?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런 거죠. 야, 내가 이번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 떨어졌어. 왜?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떨어졌어. 뭐야 이 병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야, 내가 이번에 공부했는데 나 이번에 떨어진 것 같아. 왜 떨어졌어? 아, 그날 아침에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팠어. 그래서 시험 볼 때 내가 집중을 100% 못 해가지고 떨어진 것 같아. 너무 아쉬워. 이런 맞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일관되게 어떤 논리적으로 맞게 얘기를 해야 돼요. 더구나 이 재무관리는 다 미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뻥이라는 거를 곧 이론이라고 하면 이 이론들을요, 아다구가 딱딱 맞게끔 내가 스토리를 만드는 게 재무관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론들이 아다구가 맞으려면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근데 거짓말 치려면 이 거짓말도 지속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관리의 거의 핵심은요, 일관성이에요. 이런 일관성. 근데 그 일관성을 이제 우리가 아직 이론들은 별로 안 배웠어요. 사실상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울 이론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뭐 그 큰 그림이 결국은 어떤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예요.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게요. 뭐 서두가 좀 길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자본 예산을 하게 되면요, 현금 흐름을 추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 파트 3에서 주로 하는 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하냐면 어떤 사업의 가치예요. 사업의 가치. 그런 얘기는 이 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특정 기간까지 캐시플로우 T에서 1 플러스 할인율 T예요. 자, 우리가 이제 확실성하기 때문에 요 할인율이 주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현금 흐름 얘를 추정해야 돼요. 근데 현금 흐름을 추정하려면 뭐 추정해야 되냐? 과거 재무제표를 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T는 1기잖아요. 그 얘기는 0기, 1기, 2기, 3기 이렇게 해서 N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현재잖아요. 미래에 발생하는 캐시플로우를 추정해야 돼요. 이 캐시플로우를 추정할 때요, 스타팅 포인트가 어디냐? 이 손익계산서에서 추정해요. 쉽게 말하면
회계 자료. 이거를 재무제표라고 할게요. 재무제표에서 추정하기 때문에요.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입니다. 그 중에 손익계산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회계 원리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저는 지금 전제할게요. 왜냐면 이제 뭐 회계사 시험 하려면 재무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재무회계하고 회계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계를 최소한 내가 회계 원리는 배웠다. 금융공학 아니죠. 금융공기업 뭐 지원한다고 할지라도 재무회계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재무회계도 회계원리 수준은 최소한 알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어떤 경영 성과예요. 그 중에 자 볼게요.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랑요 당기순이익이에요. 자, 영업이익에서 회사가 돈을 벌었어. 회사가 돈을 벌면요, 그렇죠? 야, 너 돈 벌었잖아. 나 돈 줘, 돈 줘, 돈 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누구 줄까요? 순서대로 주는 거예요. 처음에 누구 나오죠? 이자 비용 나와요. 이자 비용 누구 거예요? 채권 잡고. 그리고 나서 야, 돈 줘, 돈 줘. 그 다음에 세전이익 사이에 뭐가 있어요? 법인세 여기. 두 번째 세금 내요. 그리고 나서 나 돈 줘, 돈 줘. 주주. 그러면 돈을 누구의 순서부터 주냐? 요 순서. 채권자 먼저 주고,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세금을 내고,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주주한테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볼게요. 기업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죠? 기업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무관리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기업의 주인은 여기 채권자하고 주주예요. 이상하다. 뭐가 이상한데? 야,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3명이 있잖아. 채권자. 세금이니까 정부죠. 쉽게 말하면 정부하고 주주야. 그러면 기업의 주인은 주주하고 채권자인데 정부한테 돈을 왜 주지? 정부는 엄밀히 따지면 기업의 주인이 아니죠. 기업 만드는데 네가 뭐 보태준 게 있어? 직접적으로? 물론 정부가 뭐 치안, 국방 뭐 이런 것들, 우리 어떤 공공적인 시설들,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기여를 해요. 사회 제도도 만들고. 근데 그건 이제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거고, 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냐? 우리 회사 만들 때 정부에서 돈 투자했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주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정부에 나가는 세금이 뭐냐? 야, 이건 말이 세금이지 우리한테는 비용이랑 똑같아. 그래서 아마 법인세 비용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이 기업의 주인은 채권자하고 주주야. 근데 우리한테 기속되는 건 전체 뭐지? 세후 기준이야, 세후. 우리는 세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어. 자,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영업이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채권자 정부 걸 빼면요, 세후 영업이익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요. 자, 중요한 게 이거.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봤어요. 재무상태표는 이제 기업의 자산부채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산부채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면 얘를 하나는 이제 유동자산이 있어요. 유동자산. 다른 하나는 비유동자산이 있어요. 부채도 유동부채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유동 부채가 있어요. 나머지 자기 자본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구성해요. 유동자산하고요, 유동부채 더 합쳐가지고요, 운전자본이라고 해요. 뭐냐? 어떤 기업의 어떤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돈들. 예를 들어 제가 편의점을 해요. 편의점 해야지. 그래 좋아. 편의점인데 내가 생산관리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도요타에서는 지트라는 시스템이 있대. 지트가 뭐야? just in time이야. 이게 무슨 얘긴데? 이거는 어떤 재고라는 거를 낭비로 본대. 쉽게 말하면 무재고를 한다는 거야, 제조업이. 그래서 나도 편의점 해야지. 야, 그러면 되게 효율성이 너무 좋아지겠네. 내가 편의점을 차렸어. 그럼 편의점에 재고가 하나도 없어. 콜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래? 고객이 나한테 와가지고 저 콜라 살래요 하면은, 기다려요. 저 지금 주문해가지고 돈 먼저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돈 가지고요, 주문해가지고 편의점에 발주 넣고 내일 올 거예요. 그럼 내일 다시 와가지고 콜라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거야. 야, 그러면은 재고를 안 놓고도 내가 장사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야, 굉장히 효율적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사가 현실적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편의점 들어갔는데 편의점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아저씨 저 이 콜라 하나 살 테니까 지금 3,000원 줄 테니까 내일 콜라
받으러 올게요. 누가 이래요? 없네. 딴 데 가야지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편의점에다 재고를 넣어놔요. 이 재고는 그 자체로는 돈을 안 벌어요. 그죠? 돈이 물건으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재고가 없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전자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운전자본이 어떤 거냐?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제가 이제 간단하게 편의점의 예제를 들었지만 우리가 기업을 생각해봐요. 삼성전자가 애플에다가 무슨 반도체를 팔았어. 그럼 반도체가 예를 들어 1,000억 원어치야. 그러면 애플한테 야 내가 지금 1,000억 반도체 줄게. 애플이 그러면 그날 바로 1,000억을 주나요? 안 준단 말이에요. 기업은요 일반적으로 결제의 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내가 물건 사간 다음에 한 달 후에 내가 대금 지불할게. 이런 것들. 그러면은 내가 물건 판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았는데 한 달 후에 돈을 준대. 그럼 그게 뭐가 생겨요? 매입 채무. 근데 그러면은 야 나 우리는 매입 채무 싫어. 운전자분 안 만들 거야.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현금 방식으로만 물건 팔 거야 하면 안 사가. 그래? 야 뭐하러 굳이 너네한테 사가? 다른 애들도 다 외상으로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운전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자체가 돈을 버는 자산이 아니에요. 얘네는 어떤 자산이냐? 매끄럽게 기업이 운영되도록 비즈니스가 굴러가도록 만드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수익을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그런 자산이 아닌 거죠. 그럼 실제로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는 직접적인 자산 뭐냐? 이 비유동 자산이에요. 삼성전자에서 돈 벌어주는 게 삼성전자 재고냐?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매출채권이냐?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기계장치, 건물, 공장 건물, 구축물, 무형자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삼성전자에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동주사는 돈을 벌어다 주는 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자, 비유동 부채하고 자기 자본은 뭐예요? 성격이 자금 조달 성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된다. 이 정도로 보시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유동자산, 유동부채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회계 배웠는데요. 비유동 부채 중에요. 만기가 1년 이내로 오면 유동성 부채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유동부채로 돼요. 그러면은 이 유동성 부채는 운전자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얘기한 전제 조건은 이게 유동성이 되더라도 그건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제 자르는 거잖아요. 우리 재무관리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만기가 다가온 이러한 항목들을 우리가 유동적으로 분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그냥 자금 조달 성격이었으면 비유동으로 보겠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용어가 좀 헷갈리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회계 용어를 일부 쓰기 때문에 그 회계 용어하고 제목을 쓰는 용어가요. 사실은 의미는 좀 다르지만 거의 동음, 그렇죠? 동음의어가 있어요. 동음의어, 의어 맞나? 의어. 의미가 두 개 있는 거, 의문 같은데 이런 것들 좀 있어요. 그게 재무제표가 특히나 그게 많아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원래는 말하면 비유동 부채라는 건요 의미상 어떤 타인 자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한테 자금을 조달하는 거. 자기 자본은 주주한테 자금을 조달한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비유동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제 조건을 굉장히 효율적인 회사라고 전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영업용 자산이잖아요. 영업에 활용하지 않는 비유동 자산 같은 거 없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런 비유동 자산. 유동 자산도 꼭 필요한 거. 영업에. 유동 부채도 영업에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 어떤 실제로 회사들 봐봐요. 오래된 기업들 보면요. 회사에 골프장이 있고 뭐 호텔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거 어디다 써? 복지로 쓰는 거예요. 옛날에 돈 잘 벌 때 딱히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부동산 하는 거야. 그 비영업용 자산일 거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주요 목적 사업이랑 관련 없는 부동산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이 재무관리 측면에서는 그런 자산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자산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런 현실을 좀 배제하고 이론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기업이 굉장히 효율과 합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영업용 자산 같은 거는 갖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분되고 제가 아까 이제 회계하고 재무에 있어서 동의어라고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부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회계사고로 왜냐면 이제 회계를 공부하면 회계 파트 중에 재무 분석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부채 비율은 뭐냐면 부채하고
자기 자본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 재무상태표야. 이 부채가 100이 있고, 그렇죠? 자기 자본이 200이 있어요. 부채 비율은 100분의 200이니까 얘는 50%인데 이런데 재무관리에서 말하는 부채 비율은요. 이 부채 중에서 모든 부채가 아니에요. 왜냐면 회계상의 부채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가 포함이잖아요. 재무관리에서 말하는 건 자금을 조달한 성격을 갖고 있는 부채예요. 뭐 차입금이니 사채 같은 거. 그것도 뭐 기준이냐? 시가 기준. 시가 기준. 그러면은 자기 자본도 이건 장부가 기준이잖아요. 시가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부채 비율하면은 단순하게 그냥 장부 금액으로 부채랑 자기 자본 나누는 거야. 근데 재무관에서 부채 비율은요. 타인 자본하고 주주 자본은 시가 기준으로 나누는 걸 재무관에서 부채 비율이라고 해요. 이게 조금 다르죠. 뉘앙스가. 왜냐면 이제 회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역사적 원가라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강조하잖아요. 근데 재무관리는 역사적 원가 쉽게 보면 이게 메모 원가예요. 옛날 일. 우리는 시가 위주. 그렇기 때문에 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그 용어의 그 안에 들어가면은 다루는 게 좀 달라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의미로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자산 이렇게 나눠진다. 자, 그러면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런 것들. 자, 현금흐름표. 일정 기간 동안에 현금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 영업활동, 투자활동, 뭐 재무활동이다라고 해요.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요. 근데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요. 어떤 걸 주냐? 요 회계 자료를 준 다음에 회계 자료를 가지고 현금을 추정해요. 자, 여기 보시면 자산이 전기 대비 증가했다. 그럼 캐시플로우 입장에서는요. 돈 나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올해 이게 이 차이예요. 하나가 매출채권이 있어요. 매출채권이 100이고 그다음에 120이 됐어요. 그러면은 요 1기, 그렇죠? 0에서 1기 사이에 캐시플로우는 어떻게 됐냐? 캐시플로우는 기간이니까 회사에 현금이 들어온 거야, 현금이 나간 거야. 사실 자산이 100이었잖아요. 근데 자산이 120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자산이 20 늘었죠. 자산이 늘었다는 거. 내가 돈 주고 무언가 산 거잖아요. 심플하게 보면. 뭐 샀으니까 현금으로 관점에서는 캐시가 20 준 거예요. 만약에 차입금 해볼게요. 차입금. 회사가 작년도에는 차입금이 100이었어. 올해 차입금이 140이야. 빚이 늘었네 40만큼. 현금으로는요. 돈이 40만큼 들어온 거죠. 그냥 부채가 늘었다는 건 내가 남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돈을 빌린 게 는 거면 회사로 돈이 들어온 거죠. 그럼 다른 말로 차입금이 100원이었는데요. 올해는 차입금이 20원으로 줄었어. 야, 그럼 차입금이 마이너스 80 줄었네? 그쵸? 그럼 차입금이 줄었으니까 기분 좋아. 근데 현금흐름 측면에서는 돈을 80만큼 더 갚은 거잖아요. 돈이 나갔겠죠. 마이너스 80.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산이 증가한 거는 현금의 유출이다. 자산이 증가했다는 건 내가 자산을 샀으니까. 자산이 감소한 거는 현금의 유입이다. 자산이 감소한 건 내가 자산을 팔았으니까. 그죠? 자금 조달, 쉽게 말하면 부채를 더 발행한 거예요. 부채가 증가한 거는 현금의 유입이고 자금 상환, 부채를 갚은 거는 그 갚은 것만큼 현금의 유출이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요. 요 회계 요 자산의 증감과 관련해서 이 많이 헷갈려해요.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라고 이렇게 좀 오랫동안 설명했어요. 자, 자본예산의 절차라면요. 우리가 경영학은 기본적으로 경영학뿐만이 아니라 일상 대부분의 우리의 어떤 생활들이 그래요. 플랜 두 C라는 걸 배워요. 플랜은 뭐예요? 계획을 하고.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생각해봐요. 나 이번에 회계사 공부해야겠다. 나 회계사 돼야지.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연간 계획. 와, 너무 잘 짰어. 그리고 맨날 놀아. 그럼 안 되죠. 왜?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짠 계획을 실행하는 게 중요해요. 두 과목에 하다. 실행을 해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내년에 1차 시험을 봤어. 근데 나는 원래 내 계획상이라면 이렇게 공부했으면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어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시험을 보고 나니까 내가 불합격이 됐어. 그러면은 왜 불합격이 됐는지 내가 다시 한번 이게 뭐냐면 피드백인 거죠. 왜, 그렇죠? 그럼 내 계획한 거랑 내가 실행한 거랑 비교를 하면서 왜 이런 결과가 나는지 분석을 하겠죠. 분석한 거 가지고 야, 이러서 내가 못했구나. 내가 어떤 특정 과목만 너무 열심히 공부했구나. 그래서 어떤 잘 본 과목들은 막 90점 가까이 잘 봤는데 못 본 과목은 막 꽈락이 나왔구나. 야, 그래서 그렇구나. 평균은 높았는데 꽈락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너무 내가 좋아하는 공부만 많이 했구나. 좀 더 다양하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공부할 때는 그거를 반영해서 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실행한 결과를 확인하고 이게 일반적인 비즈니스의 절차예요. 이게 자본 예산에서도 적용이 되더라. 계획하고 실행하고 피드백이에요. 계획 우리 근데 재무 관련해서 관심 있는 건 이 계획이 계획. 왜냐면 실행은 공장 아까 반도체 얘기했잖아요. 반도체 공장 이제 사기로 했어. 투자. 그럼 누가 사? 그죠? 이거 뭐 회계사들이 가서 사나? 아니에요. 이 공무팀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그 회사 내부에 팀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R&D나 뭐 그죠? 생산 이쪽에서 사는 거지. 우리는 그냥 이 계획을 짜가지고 야 이렇게 투자하면 돈 얼마 벌고 그래가지고 얼마가 이득이 나고 그래서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고 실제 그 투자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획 단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에서도 투자 목적, 왜 투자하지? 이런 거. 그죠? 현상주시 투자야? 아니면 신규 투자해가지고 뭐 더 잘해보려고 그런 거라. 이런 것들. 그럼 이 중에서도 여러 또 우리가 투자 목적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우리 농심이라는 회사야. 우리 있잖아. A라는 라면을 새로 출시할래. 그리고 이거는 신규 투자잖아요. 기존에 없는 제품 만드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거기에, 그럼 A라는 라면을 신규 출시하는데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안, 그쵸? 2안. 1안은 뭐 A, 그 기억이라는 기계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는 있잖아. 저렴해. 근데 수명이 짧어. 이 니은, 2안. 니은이란 기계. 아, 얘는 비싼데 수명이 좀 길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 재무 관리를 듣는다. CPA 공부하는데 어느 학원 갈까? 아, 이야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여러 대안 중에 난 얘가 좋은 것 같은데 선택할 거 아니에요. 각자 장단점 비교해가지고 자 그게 바로 투자안의 성격이에요. 선정. 네, 이 중에 어떤 거 할 거냐. 그다음에 투자안 또 성격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분류하고 그다음에 이 투자안이 이제 확정됐으면 그렇죠?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그다음에 경제성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이란 건 투자할까 말까 이런 의사결정이 나오는 거. 이런 계획 단계를 주로 써요. 우리가 배울 거는 이 계획 단계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학습할 거예요. 자, 그래서 투자안의 선정과 투자안의 분류인데 투자안을 우리가 심플하게 세 가지 독립적, 종속적, 상호 배타적 이렇게 나누거나 아예 더 간단하게 나누면요. 예, 독립적이 하나, 상호 배타적이 둘,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종속적은 독립적에 그냥 포함되는 걸로. 아, 독립적은 뭐냐면요. 아까 농심이라는 회사가요. 야, 우리 A라는 라면을 출시할 거야. 요게 하나가 있고, 다른 건 뭐냐면, 농심이 라면만 하는 게 아니야. 과자 하는 거야. 근데 라면을 투자하나, 과자를 투자하나 서로 영향을 안 줘. 이런 투자는 우리가 독립적인 투자라고 해요. 종속적인 투자는 이거예요. 야, 우리가 라면 공장을 하나 더 지었어. 보니까 라면 공장이 조금 오염물질을 많이 낸다. 왜냐면 라면 만들면 이제 물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럼 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라면 공장을 만들려면 무조건 폐수 정화, 폐수 처리 시설, 정화 시설을 만들어야 돼. 라는 게 있으면 얘는 라면 공장을 짓자마자 폐수 처리 설비도 같이 투자가 되는 거죠. 이게 종속적 투자인 거예요. 아이고 갈증나서 여러분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학원에서 어떤 과목을 수강했어. 그러면은 그 과목에 대한 수강료를 내지만 교재 사잖아요. 그럼 교재가 종속적 투자인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상호 배타적. 이 말이 좀 어렵죠. 상호 배타적이라는 건요. 둘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버려야 돼요. 뭐 심플하게 하면 밥 먹는 걸로 한다면 아 지금 배고프다. 점심 뭐 먹지? 1안 돈가스, 2안 제육볶음. 아, 그렇죠? 그러면 나는 돈가스 먹어야지. 그럼 제육볶음은 포기하잖아요. 나는 제육볶음 먹어야지. 그럼 돈가스 포기해요. 물론 이제 둘 다 먹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니까 이런 걸 상호 배타적인 투자라고 해요. 자, 용어 정도. 투자안의 현금 흐름을 추정해야 돼요. 자, 우리 기억해봐요. 어떤 자산의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합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거죠. 얘를 어떻게 추정해야 되냐? 첫 번째, 증분 기준. 증분이라는 건요, 뭔가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예요. 우리가 만약에
아까 전에 농심처럼 A라는 라면을 만들어요. 그러면 라면을 만들지 않으면 매출액 0이야. 원가도 0이야. 이익도 0이죠. 만약에 라면을 만들면 매출액이 100이야. 원가 90이야. 이익이 10 나와. 그러면 요 차이들이 전부 다 증분이에요. 어떤 걸 실행할 때랑 실행하지 않을 때 그때 어떤 현금 흐름의 차이를 증분이라고 해요. 부수 효과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 이제 농심에서 A라는 라면을 만들었어요. A라는 라면이 좀 매운 라면이야. 문제는 이 라면이 나가니까 기존의 신라면이 매출이 줄어. 그래서 요 라면이 팔리는데 이 팔리는 걸로 인해서 신라면이, 왜냐면 신라면 먹을 사람이 신라면을 안 먹고 A라는 라면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에 100개씩 신라면 매출이 준다. 그럼 요 100개 준 거는요. 요 A라는 라면 때문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된다. 즉 100개씩 주니까 요 100개 주는 거에 대한 매출액도 차감해주고 매출액이 줄으니까 원가도 줄겠죠. 이익도 줄 거고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된다. 이게 부수효과예요. 그다음에 매몰 비용이라는 건데요. 자, 재무관리는 미래지향적이라고 했어요. 매몰 비용은요. 과거에 발생한 비용이에요. 우리가 가치 평가할 때요. 봐봐요. 캐시플로우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T는 1부터잖아요. 오늘부터 아니에요. 내일부터 생기는 돈들, 내일부터 생기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가 생겼다. 그가 하등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매몰 비용이라는 건 이미 과거에 발생한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몰 비용은 현금으로 추정할 때요. 반영하지 않는다. 즉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참 안 하다요. 어떤 거냐면 자 볼게요. 아까 이제 농심에서 A라는 라면을 이제 출시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요 기계를 사려고 그래. 근데 이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하겠어요? 그죠? 어떤 리서치를 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야, 우리나라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사람들의 입맛, 이런 것들을 막, 그죠? 뭐랄까, 조사도 하고, 용역도 주고, 그 다음에 요 기계장치 사가지고 투자하는 게 수지타산이 맞는지 회계법인에다 용역도 줬어. 그래서 이거 하느냐고 어떤 시장조사 비용이죠. 시장조사 비용이 한 10억 들었어. 야, 이 10억 시장조사 결과, 예스. 투자하자고 했으니까 하는 거잖아. 그럼 해야지. 라는 거죠. 맞아. 그러면 얘가 없었으면, 시장조사가 없어 투자 안 했을 거야. 그럼 얘는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가로? 그죠? 일견 타당해요. 원래 그게 맞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요, 과거 중에, 야, 어떤 거는 그러면 고려하고, 어떤 건 고려하지 않아.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돼요. 그러니까, 짜증난다. 그리고 기업 가치라는 게 미래지향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과거는 무시하자. 대신 이거를 달아난다면 이런 시장조사 비용은요. 우리가 원가 측면에서 본다면 관련 원가라고 볼 수 있죠. 관련 원가. 관련 원가가 있고 비관련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관련 원가. 이런 게 있으니까 원가 측면에서는 관련 원가라고 볼 수 있어요. 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무관리니까 매몰 비용은 없는 거다. 우리는 앞으로 발생할 거. 그것만 영향을 준다. 자, 기회비용은 포함해요. 이 얘기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A 라면을 이제 출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계를 사야 되는데 기계값이 100억이야. 만약에 내가 요 기계를 안 사면 은행에 예금을 할 수 있어. 은행에 예금이 1년에 5억씩 나와. 그러면 내가 기계를 선택하면서 요 5억이라는 예금을 포기한 거잖아요. 야, 그렇구나. 그럼 5억은 계속 비용이야. 기회비용. 왜냐면 내가 기계를 계속 운영하는 동안 계속 요 5억이라는 기회비용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비용. 네, 우리 기회비용을 좀 명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1시간 동안. 근데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요. 첫 번째, 알바를 할 수가 있어. 알바하니까 시급 10,000원을 받아. 두 번째는 게임할 수 있어. 야, 게임은 나한테 굉장히 기쁨을 많이 줘. 그래서 게임을 돈으로 환산하면 1시간 동안 5만 원이야. 세 번째는 친구하고 내가 놀 수 있어. 친구하고 노는 거를 돈으로 환산하니까 6만 원이야. 그러면 내가 공부를 1시간 하게 되면 얘네들을 전부 다 포기해야 돼. 그럼 이 중에 기회비용이 어떤 거지? 기회비용은요. 내가 포기하는 것 중에 제일 가치가 큰 거. 그 중에서 6만 원이 기회비용이에요. 공부 1시간 하는 거에 대한 기회비용 6만 원. 기회비용은요. 내가 포기하는 것 중에 가치가 제일 큰 거. 자, 이자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랬어요. 이 자본 예산은 채권자하고 주주 관점에서 추정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채권자의 어떤 요구 수익률이에요. 할인율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미 할인율에 반영됐는데 이걸 현금으로까지도 반영하면 두 번 계산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라는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인플레이션은 또 반영을 해요. 인플레이션은 왜 반영하지? 자본 예산은 제가 장기성 예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1년 정도면 괜찮은데 5년, 10년 후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5년, 10년 후에 물가 고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까 라면을 했어요. A라면을 지금 출시하는데 한 봉지에 1,000원이야. 1,000원. 그럼 10년 후에도 이거 1,000원에 팔까요? 아니겠죠. 10년 후에는 물가 올랐으니까 원가도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물가 같은 거를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현금 흐름을 추정해야 된다. 인플레이션 반영하는 이게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세후 기준 말씀드렸죠. 회사의 주인은 채권자하고 주주예요. 비용 우리가 말하는 법인세는 채권자 주관점에선 이건 비용이네, 돈 나가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연금 수익 비용을 조정한다. 뭐냐면 우리가 이용 가능한 1차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는요, 요 FS라고 할게요. 회계상의 재무제표예요. 요 회계상의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현금 흐름을 뽑아내야 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 우리가 이제 비용은 비용인데 실제 돈이 안 나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게 감가상각비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감가상각비 하나만 나와요. 현실에서는 이제 감가상각비 말고도 여러 항목들이 존재하지만 우리의 수업 목적으로는 감가상각비 하나만 나와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도 고려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타임테이블로 보면 그래요. T는 연기. 야, 오늘 시작하자. 그러면은 기계나 이런 거 구입할 거 아니에요. 운전자분도 발생해요. 아까 편의점 생각해봐요. 내가 오늘 편의점 열어. 편의점이 이렇게 생겼어. 매대가. 그죠? 그럼 이 편의점에다가 물건 넣어야 되잖아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내가 재고를 1,000만 원어치 사놨으면 오늘 1,000만 원어치 돈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구입하고 운전자분이 발생하고 그 다음부터 사업해가지고 돈 벌어요.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기계 같은 거 그냥 내비두고 갈 거예요? 팔겠죠. 팔아가지고 돈 들어오면 좋은 거지. 그리고 내가 편의점을 지금 재고 1,000만 원씩을 내가 1,000만 원을 유지해. 근데 여기가 한 3년 후에 내가 이제 편의점 문을 접어. 문을 닫는 날 재고가 1,000만 원 있을 거 아니에요. 재고가 있거나 말거나 나 그냥 문 닫고 집에 가요? 아니죠. 이 재고도 다 팔겠죠. 그러니까 내가 요때 나갔던 운전자분이 다시 회수가 되는 이런 현금 흐름의 스케줄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요 투자 시점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그다음에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투자 마지막 연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 이거를 이제 따로따로 이제 계산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다 합쳐가지고 일반화된 공식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계산도 해볼 거예요. 현금 흐름 추정 한번 보죠. 어디가 현금 흐름 추정이 뭐 시간이 벌써 이 강의가 기네 생각보다. 그렇죠? 요 현금을 요 추정하는 건 다음 시간 해야죠. 이 입술이 자꾸 터져가지고요. 이것도 뭘 빨리 하려고 했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좀 늘어져가지고 이건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